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디 자야지. 이 시간에 자지 마, 제발. 왜 이렇게 자, 이 시간에?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5시까지는 절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안 돼. 절대 자면 안 돼. 방금 전에 재수한 언니가 나왔거든. 걔 얘기 좀 해줄게. 내가 지금 저기 평촌 M 학원에서 재수했는데 내가 작년에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봤으면은 이제 갈 데가 없지. 갈 데가 물론 뭐 아무데나 가려면 가지만 제가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대학은 그러니까 고3 때는 현실 감각이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시작했을 때 자기는 건대 가고 싶다. 건대. 근데 1년 지나고 이렇게 받았다. 절대 못 가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수도권은 절대로. 서울이 너보다 안 되고. 이과 친구들. 그 재수를 했어. 그래서 1년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가장 비약적인 발전인 두 과목이죠. 국어요. 내가 이과잖아요. 국어는 많이 들어가야 20%, 25% 어딜 가든. 수학 탐구를 주셨잖아. 그래서 와서 울고 갔어. 나중에 삼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원서를 써놓긴 했는데 어디라도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해놓고 몰래 공부를 해야겠다. 원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도 문제야. 내가 T발C라. 나 봐라. 네가 씨발 수학을 1년을 열심히 했는데 한 등급밖에 못 올린 건 공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수학에 재능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울었지. 너네도 생각을 잘해. 새끼들아. 내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니네 지금 점수 그대로 수능 나온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친구들이 그래요. 이것보다 비약적인 점프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 지금이랑 똑같이 살 거면 10시 반에 잘 것 같으면 지금보다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너네 머릿속에 있다.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나 내신 관리 잘해놨어. 나 최저 안 맞추는 데 써가지고 갈 거야. 최저 맞추는 거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국어 어려워? 괜찮아. 수학 탐구로 맞추니 영어 탐구로 맞춰야 되겠다. 개똥 싸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냐? 시장의 논리상? 재수학은 미어 터질 리가 없잖아요. 올해 역대 최고래요 지금. 재수학은 난리 났어요 지금. 벌써 대기가 몇 명이고. 물론 수능이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너네 때라고 안 어려울 거란 보장이 없지. 지금 국어 수학은 완전히 유형이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제발 바뀌어봐. 다음 달부터 바뀌어야지. 너네가 지금 일단 1월 1일은 지났으니까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다음 기점으로 뭘 삼아? 3월 1일부터 바뀌어야지. 계약하면 학교 가면 좀 바뀌어야지. 학교가 바뀌겠냐? 안 바뀌죠. 학교가
그럼 더 힘들지.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가서 막 수업 듣고 앉아있어야 되고 밥 먹으면 졸리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 되고 인강 들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수행평가 해야 되고 중간고사 봐야 되고 얼마나. 그 다음에 기점 삼는 게 뭐냐면 육모, 아니 삼모를 한번 보지. 삼발목에서 보고 이제 합리화를 많이 시켜요.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전주가 있다겠지. 그러고서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갖고 또 똑같이 살아요. 육모를 딱 봐. 이제 한 방 얻어맞는 거야. 빵!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막 열심히 합니다. 한 달 정도. 그리고 여름방학이죠? 막 학원에서 특강하네. 여름방학 중요하네. 졸라 열심히 해야 되네.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척을 해. 근데 한 달 지나면 8월달 되면 또 지쳐요. 덥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포기하는 친구들은 막 재밌게 놀아요. 또 보고 있으면 저 새끼들은 팔자 좋다. 나는 제대로 다니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손은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고 있는 거야. 재밌겠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구모 보면 큰일 났다 하는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내가 1월달 점수랑 지금이랑 똑같지? 헐 큰일 났다. 어쩌지? 그래 재수를 하자. 결심을 한 거예요. 볼 때는 80% 이상이 그래요. 너네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뭔가 바꾸려면 오늘부터 바꿔. 오늘부터. 알았죠? 내가 물어볼게. 잘 보고 내가 지난 시간에 다시 풀어보라 그랬지. 생명과학책은 다시 읽는 방법도 알려줬죠. 다시 읽고 다시 풀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봐봐!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너네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5번째 반인데 앞에 4반 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지. 응? 이게 현실이지. 야 봐라.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냐. 응? 너네 잘잘보고 점수가 65점, 67점, 70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풀고 틀린 거 상관없어요. 시간수도 못 풀어서 상관없어. 근데 못했으면 하려고 해야지. 이건 태도의 문제지. 졸리면 안 자려고 해야 되는 거죠. 졸립다고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태도의 문제야. 태도의 문제.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라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태도가 결과를 결정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매년 1월 1일마다 올해는 내가 담배 끊는다. 솔직히 난 담배를 끊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담배보다 과자가 더 무서워. 내가 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습관이 밥을 막 먹고 언제나 과자를 한 몫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살이 돼지처럼 쪘지. 나는 매일 다짐해. 과자 내가 꼭 오늘은 과자 안 먹는다. 오늘부터. 근데 우리 집에 가면 TV 다이에 TV 이렇게 올려있고 요 옆에 문제야. 내가 여기다가 PC방처럼 만들어놨어요. 과자가 종류별로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 냉장고 있잖아. 여기에 제로 사이다가 제일 밑칸이 여기만큼 있어요. 밥만 먹고 하나씩 꺼내서 매일매일. 근데 아주 놀랍게 내가 지금 일주일째 안 먹고 있어. 감기에 걸려가지고. 과자 먹어도 맛이 안 나. 감기 걸려서. 근데 몰라. 오늘 지금 감기 다 났거든요. 몇 마리? 오늘이 봄이야. 집에 가서 막 밥을 먹고 과자를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야지. 다짐해야지. 오늘부터. 태도에 알았죠? 명심하시고 꼭 다시 풀어라. 오늘 것도 마찬가지.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 결과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라 질문을 받아주겠다만 틀린 문제는 꼭 다시 봐. 해설지 먼저 잊지 말고. 그렇지? 봅시다. 65쪽. 지문 숙제를 어느 정도 해왔죠, 다. 얘는 이제 물리하는 친구들은 지문 안 읽고 풀어요, 문제를. 물리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문과 친구들은 물리 안 하니까. 다 읽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 보면 읽기 태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태도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복된 언급을 안 한다. 대신에 필요한 문장들만 몇 가지 읽을 거고 추가되는 건 저쪽에 쓸게요. 일단 1PS 회전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조건물이죠. 엄마 하면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은 뭐 된다고 그랬냐면 보존된다고 했어요. 보존된다는 건 바뀐다는 겁니까? 안 바뀐다는 겁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조건문 보면 우리가 뭐 하자고 했냐면 원인 전제와 결과, 상황과 결론 이거 연결 잘 시켜야 된다고 했고요. 선후관계 판단 잘해야 되죠. 그리고 대립상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면 돌림힘이 작용하면 각운동량은 바뀌는 거야. 맞죠? 그렇지? 그 다음 1P3S, 1PS 공식 나옵니다. 각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MVR. M이 질량, V가 회전 속도, R이 회전 축과의 거리. 얘는 단순한 곱셈식이잖아. 수식 나오면 쓰라고 했고 써놓고 상관관계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상관관계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봅시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각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이 공식에서 만약에 회전체의 질량이 커진다고 한다면 각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각운동량은? 질량이 커지면? 자, 커진다 손 높게 들어보세요. 안 보이니까. 커진다. 자, 나처럼 드세요. 이렇게 암내 날 때까지. 2명에 3명 작아진다. 없고 변함이 없다. 안 든 사람 김지우 뭐죠? 모르겠다? 모르면 안 되지. 정답은 뭐야? 안 변하지.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안 변한다니까요? 질량이 커져봤자 안 변해요. 우리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언제 했냐면 지지난 시간에 했어. 지지난 시간에 했어. 채권 가격 기억나요? 채권 가격? 채권의 가격은 뭐에 따라 다른다고 그랬어? 뭐에 따라? 4가지 의미를 썼잖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때 우리가 뭔 얘기했냐면 채권의 액면 가격, 액면 이자의 만기는 정해진다. 그러니까 안 변한다. 이 얘기했지. 그치? 똑같은 거잖아 이것도. 얘는 절대 안 변해. 어느 경우에?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곱셈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얘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언제? 돌림힘 작용 안 할 때. 알았죠? 알겠지? 그 다음 1P3S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적으로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또는 마찰이나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바뀌어요? 각운동량이 바뀌죠? 각운동량이 바뀌고 각운동량이 바뀐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전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순서 판단을 잘해야 돼. 인과관계. 인과. 순서를 순서 바꿔놓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회전 속도가 변화해서 각운동량이 변한다. 이런 말이 틀려요. 틀린 거라고. 순서를 잘 기억해요. 순서를. 그 다음 EPS 두 번째 문장이에요.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분과 전체 그래가지고 전체 안에 부분이 포함된다.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선 좀 달라. 부분의 합이 전체다. 부분의 합은 전체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부분을 더하면 다 합인 거예요. 다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 팔, 두개, 다리 하나, 몸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합쳐져가지고 인간이라는 전체를 만드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부분의 합은 전체인 거야. 좋아. 그 다음 2P 3S 각 부분을 구하는 공식 두 번째가 나옵니다. 각속도 곱하기 회전관성, 회전관성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단순한 곱셈식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해야지. 회전관성이 뭐냐, 각속도가 뭐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회전관성은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할 때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회전관성은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그럼 각속도가 뭐야?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 각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만큼 갔으니까 1초에 이만큼 갔다 그러면 각속도가 1초에 90도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몇 도입니까? 180도고 여기까지 왔어요. 270도고 이게 각속도란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1초 동안 움직이는데 한 번은 90도 가고 한 번은 180도 가고 한 번은 270도 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회전체의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건 90도 갈 때야, 180도 갈 때야, 270도 갈 때야.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건 270도 갈 때가 가장 빠르지. 1초 동안 똑같이 1초 동안 가는데 이만큼 멀리 갔잖아. 각속도가 얘가 270도고 얘가 아이고 아까워라. 얘가 180도고 얘가 지금 90도니까 각속도의 크기로 따지면 노랭이, 그 다음 빨갱이, 그 다음 파랑이지. 그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노랭이, 빨갱이, 파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각속도는 회전체의 회전 속도와 관련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니까. 그쵸? 그 다음 2P 마지막 즉 회전체의 회전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우리가 아까 전에 회전관성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냐면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그랬어. 그치?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그러면 회전관성이 크다면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치? 근데 이 마지막에서 또 뭐라 그랬어? 회전관성이 크면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게 두 가지네. 회전관성이 크면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제자가 뭐를 준 거냐면 각속도랑 회전 속도는 비례관계인 거야. 이걸 알려준 거지. 얘가 커지면 얘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네. 그럼 얘랑 얘랑은 비례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곱하기 각속도니까 자 상관관계 판단을 또 해보는 거야. 만약에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각속도가 크다고 한다면 그 회전체에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각운동량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돌림힘이 작용할 때는 보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각운동량이 10이라고 할 때 회전관성이 10이면 각속도는 1인 거야. 맞냐? 5면 2고 2면 5고 1이면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특정할 수 있지. 만약에 회전관성이 점점 작아진다고 한다면 각속도는 어때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가 커진다고 하면 얘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 결과값이 고정되어 있는 곱셈식에서는 각각이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대입상처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P. 3P에서는 두 번째 줄
이게 중요하죠.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회전관성은 커진다. 그러면 회전관성이랑 회전축과의 거리는 비례관계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CT 지문하면서 했던 거예요. 정보들이 특히 상관관계가 2개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그 상관관계들을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보들을 모아라고 했어. 조합시키라고 그랬지. 정보들을 조합시키라고 그랬지. 그럼 조합을 시켜보는 거야. 아, 어떤 회전체가 회전축과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회전한다면 회전관성은 커지는 것이고 회전관성이 커지니까 각속도는 작아지는 것이고 회전체의 회전 속도도 작아지더라. 대입상이 뭐야?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회전관성은 작아지고 각속도는 커지면서 회전 속도도 커지더라. 얘네가 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정보는 얘란 말이야. 또는 이걸 기억을 못 해. 써놨어야지 너네 책에. 지문 어딘가에. 그치? 이게 가장 무등 정보가 핵심 정보니까. 근데 이런 상관관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가군 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돌림힘이 작용한다면 이 상관관계는 부정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 이 지문의 네 번째 문단은 사례하고 또는 예시 이렇게 봅니다. 사례 또는 예시. 지문에 사례나 예시가 제시되는 경우는 아주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하면 출제자가 어떤 원리가 적용된 사례나 예시를 그렸으면 독자들이 그 원리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례나 예시를 제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독서 지문은 정보 전달의 글이 맞지만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글이 아니지. 설명문인데 일반적인 목적의 글이 아니잖아. 내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출제자들은 언제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나 예시를 읽어도 앞서서 읽었던, 앞서서 받아들였던 그 원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사례나 예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는 문제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자가 나를 위해서 친절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례는 반드시 문제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로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거든.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지문에 있는 요 사례에서 나와. 이 사례나 예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기억이 붙어 있거나 A가 붙어 있거나 있다 보니 그럼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사례와 예시는 앞서서 알려주었던 그 원리가 적용된 사례 예시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를 문제에서 보기로 줘요. 그럼 너네가 풀었던 그 2번 문제는 몇 번째 유형이냐면 두 번째 유형이지. 그치? 분명히 네 번째 문단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예를 줬는데 2번 문제에서는 다이빙 선수의 예를 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1번 유형은 안 풀어봤냐면 풀어봤어. 채권 가격하면서. 채권 가격의 두 번째 문단이 A로 이렇게 묶여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문제였냐면 그냥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야. 1번처럼.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이유는 없고 어쨌든 사례나 예시가 나오면 반가워하기보다는 졸라 생각을 하세요. 사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겠지? 아니 거기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 사례나 원리에 적용된 그 원리 있죠. 사례 내에서는 그 원리. 이 원리를 궁극적으로는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치?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마지막 문단은 당연하게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2번 문제를 틀린 거지. 알았지? 좋아. 문제를 풉시다. 질문 구조를 먼저 정리할게요. 1번. 야, 이게 달문을 보시면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래요. 이러면 추론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그렇게 추론이 뭐 딥한 추론이 들어가진 않아요. 내용 일치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데 정답률이 39%예요. 와, 엄청나게 틀렸다는 얘기죠. 일단 정답이 4번인 건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1번부터 부정해 봅시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시켜야지. 자, 여러분 얼굴은 안 들어가니까요. 목소리만 들어가. 속중 1번 왜 틀렸다? 회전관성이 클수록 네.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니까 네. 회전시키기 어려워. 그렇죠. 각속도의 개념과 회전관성의 개념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회전관성이 크면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전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좋았어. 마이크 뒤로. 그리 2번. 회전하는 팽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왜 틀렸죠? 그 1ps에 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네. 일정한 빠르기로 유지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빠르기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잖아. 그치? 돌림힘이 작용해야 바뀌는 거죠. 잘했어요. 뒤로 넘기시고 3번.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가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자, 왜 들었습니까? 각속도를 작게 만드나요? 그러면 지면과의 마찰이 각속도를 작게 만들어서 팽이의 가운동량을 줄어들게 하나요? 맞습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3P에? 3Ps 3Ps 어느 부분이야? 삼필에서 어느 부분이죠? 삼필에서는 회전관성이 돼요? 에이 맞지. 맞지. 3Ps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이걸 정리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줘도 되지. 이 문제에서 틀린 언니들이 가장 많이 찍은 답이 3번이야. 무려 40%의 언니들이 3번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3P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회전관성이 뭐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어? 회전축과의 거리.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면 커지는 거고 가까우면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번 선지는 뭐라고 했냐면 지면과의 마찰이 회전관성에 영향을 준다. 그지? 근데 우리가 읽은 정보로는 지면 회전관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회전관성은 회전축과의 거리랑만 상관이 있는 거지 지면과의 마찰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죠? 그치? 그렇게 3번을 부정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 아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찰이 작용하면
각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회전 속도란다. 뭐였죠? 가분 동량. 가분 동량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오해지. 잘못된 거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찰이 작용하면 1차적으로 변하는 건 얘죠. 각속도가 변하면 나중에 변해야 되겠죠. 그쵸? 사실 여기 회전 속도라는 게 각속도 아니야. 따지고 보자면. 그러면 이렇게 가야 맞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쵸? 좋아. 3번은 왜 틀린 거야? 3번을 왜 틀렸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 여기 뒤로 5번. 자,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반을 위해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네, 틀렸습니다. 회전과정은 회전축과의 거리가 커질수록 커지니까. 네. 그러면 멀리 있는 점이 회전과정이 더 크고. 네. 그러면 회전과정하고 각속도의 항상 일정해야 하니까. 각속도가 작아지게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5번이 맞는 건가요? 가까이 있는 점이 큰 겁니까, 그러면? 멀리 있는 점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점이 각속도가 크다? 크다. 크다. 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같다, 쭉 같다. 자,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같다, 싸워야 되겠네. 같다. 같다. 없어요? 크다. 뭐야? 생각이 없다? 에이, 뭐야. 이런 걸 생각해봐야지.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공부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시계야. 자, 여기가 회전축. 얘를 부침이라고 하죠. 부침. 12, 3, 9, 6. 자, 이 분침이 15분 동안 이만큼 갔어요. 그죠? 각속도가 90도, 15분 동안. 그 다음, 얘가 그러니까 분침이 회전체지.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까운 놈에다가 점 하나 찍어보시고, 먼 놈, 제일 먼 놈한테 점 하나 찍어볼게요. 15분 동안 요 빨간 X가, 빨간 점이 얼만큼 움직이냐면, 자, 이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노란 점도 이만큼 움직여요. 그러면 이 각이 지금 몇 도입니까? 이 각이 90도. 그러면 요 각은 얼마예요? 90도. 그러니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깝든 멀든 무언가에게 지금 같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물체가 하나잖아요. 회전하는 물체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5번 선지를 보고 큰데? 이랬다면 사실 맞아도 틀린 거야 이거. 5번을 제대로 판별을 못했잖아요. 됐죠? 좋아. 잘했어요. 좋아. 그 다음에 자, 마이크를 이쪽으로. 좋아.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정답률이 60%.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네 번째 문단에 나온 사례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 전에 1피에서 3피까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할 일, 보기 해석해야지. 보기 해석해야죠. 보기 해석해야 될 때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넷째 줄에 있는 검은 점이 회전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할 일, 봐봐. 잘 들어야 돼.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두 번째 할 일을 안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잘못 푼 거야. 너네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야. 보기의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센터로 선지를 판단했다면 잘못 푼 거야.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이빙 선수한테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돌림 힘이 작용한다면
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 달리 얘기하면 이 상관관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를 쓰고 싶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기에 제일 마지막 줄을 체크를 하고 써야 된다고. 알았지? 만약에 그걸 체크를 안 하고 무지성으로 선택을 갔다. 그러면 잘못 풀었다. 반성을 해야 된다. 정답 5번. B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해서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한다. 이건 뭘 가지고 푸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푸시면 되겠죠. B단계는 다이빙 선수의 모든 질량 요소가 회전 축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각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회전한다고 한다면 각속도가 최대인 경우에 더 많이 돌겠죠. 1.5바퀴보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자, 1번부터. 1번. 왜 틀렸나요? 1PS에서 네. 돌리빔이 적용되니까 운동량 보존되니까 네. 보존된다고. 그러니까 크게뿐이 아니라 같다. A와 B가 같다. 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잘했어. 맞아요. 돌리빔 작용이 안 하니까 가공동량은 보존되는 거죠. 그죠? 잘했어. 그 다음 2번. 자, 2번 어디에 들렸어? EP1S2S에서 네. 질량 요소들은 한 물체를 구성하는 작은 안개이고 거기에서 사람의 회전 중에 몸의 크기나 질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네.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2번을 긍정할 것 같으면 얘가 회전하면서 변신해야 되죠. 변신해가지고 질량이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져야 되죠. 그쵸? 아니면 갑자기 딸기 소스가 교차가 되거나. 그런 현상은 너무나 판타스틱한 현상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질량 요소들의 합이 더 작을 리가 없어. 같아야지. 한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제 B에서 선수가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네. 회전 축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상태인데 네. 각속도랑 회전 축과의 거리는 반비례하니까 네. 가장 작은 속도가 가장 큰 속도를 갖게 돼요. 그렇죠. 가장 큰 각속도를 갖는 게 맞죠. 그치? 상관관계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봐봐라. 니네가 이 문제를 맞았어. 잘한 거지. 역시나 틀렸다고 쳐봅시다. 틀렸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3번이랑 5번은 모순이잖아. 상관관계를 똑같은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반대로 써놨지 지금. 그러니까 틀리려고 해도 3번 골라 틀려야 돼. 1, 2, 4번 골라 틀렸으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 되는 친구. 좋아, 뒤로. 4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중심추에 가까울수록 회전 관성이 작아지는 거라서 네. 팔과 다리가 펼쳐질 때는 오히려 회전 관성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아, 정확했어. 잘했어. 넘어가세요. 그 다음 질문은 자, CD 드라이브. 혹시 여러분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PC에 CD 드라이브 있어요? 없지? 없잖아. CD를 본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2024년에는 거의 유물급이에요. 안 쓰지. 누가 씁니까 이걸? 여러분 집에도 없고 노트북에도 없잖아. 거의. 그리고 CD를 가지고 뭘 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얘는 저장장치인데 그건 있지. 블루레이나 뭐 DVD 플레이어 그런 거 CD로 아직도 하는데 요즘에는 저장을 더 하면 뭐 휴대용 그거 있잖아요. USB 이런 데다가 하죠. 그게 편하고 빠르기도 하고. 얘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이 썼어요. CD 드라이브. 얘가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요즘에 나온 거랑 비교하면 저장 공간이 대단히 작아. 보통 한 600메가, 한 700메가 되거든요. 600, 700메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보통 한 64기가, 128기가 이러잖아. 근데 얘는 600메가야.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의 SSD가 1TB인데 이 CD는 600메가예요.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되게 느려요.
소음도 심하고. 근데 우리 집에 이게 있어요. 내가 이걸 예전에 산 적이 있거든. 2008년도? 그 지금 한 5년 정도. 나는 왜 그럼 이 유물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냐면 아직도 내 PC에 달려있어. 정말 유물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어. 나중에 박물관에 전시될 것 같은 느낌이라. 니네도 지금 다 없잖아. 그치? 되게 가지고 일부러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나도 이걸 써본 기억이 근 한 10년 동안은 없어요.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대상이란 말이야. 낯설고 생소한 대상. 나야 뭐 잘 알겠지만 얘는 지문 난도에 비해서 문제의 정답률이 정말 극악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세 문제 합쳐가지고 정답률이 평균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풀어보니까 그 정도 문제는 아닌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선배들이 얼마나 멍청하겠다 그러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험 보면서. 지문은 일방적으로 내가 정리할게요. 이거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너네 이렇게 다 읽었을 거고. CD가 있고 CD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일단 CD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트랙이 있어요. 근데 트랙은 랜드하고 피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CD 드라이버에서 레이저 광선을 CD에 조사하면 CD는 이걸 그대로 반사시키는데 랜드는 없이 그냥 100% 전부 다 반사시키는 거고 피트는 빛의 손실이 있지. 산란되죠. 그죠? 우리 이제 지난번에 신기증을 하면서 조사가 무엇인지 산란이 무엇인지를 공부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반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양을 측정해 보자면 랜드에서 반사된 것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손실이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 CD 드라이버가 이 반사된 빛을 갖다가 쭉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출력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출력값이 내 영역에 걸쳐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사각 기호표 읽어보시면 전후 좌우죠? 전후 좌우에 내 영역의 출력값들을 갖다 비교해 보는데 만약에 그 출력값이 동일하다고 하면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 거야.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냐면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럼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원인이 어딘지 찾아야 되겠지. CD는 고속으로 회전해요. 드라이버 안에서. 고속 회전 때문에 발생하는 뭐가 있냐면 진동이 있는 거고 이 진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초점이 맞지 않는 건 문제 상황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트래킹 조절 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초점 조절 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유형이 달라요. 트래킹 조절 장치는 언제 쓰냐면 출력값들을 비교하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좌우 영역을. 그래서 좌가 우보다 크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좌측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측이 크다고 한다면 우측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진단을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초점 조절 장치를 쓰는 경우는 언제예요? 뭐랑 비교하죠? 좌우 영역을 더한 값하고 전후 영역을 더한 값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자, 좌우 영역을 더한 값이 커. 그럼 얘는 진단이 어떻게 나와? 좌우가 크다는 얘기는. 포커싱 렌즈와 CD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가깝다, 멀다? 아이, 잘 봤잖아.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좌우가 크면. 먼 거죠. 멀다. 그러면 진단, 얘는 전후가 크다는 얘기는 가깝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얘는 가깝게 만들어야 되고,
얘는 멀게 만들어야 돼. 얘를 가지고. 이게 이제는 끝이죠. 지문 내용은 정리를 했어. 근데 이제 읽기 태동 중에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은 CD 드라이버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주는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CD 드라이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문단이잖아. 이렇게 구성을 분석해주는 문단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얘랑 똑같아요. 사례 예시를 제시한 문단처럼 얘는 반드시 문제로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물어봐요. 어떤 특정 대상을 구성 요소로 분석해주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반드시.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 구성 요소로 분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보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좁니다. 일단 쫄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읽어야 될 게 많아졌지? 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많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정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외워야 될 게 많아졌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근데 지금 우리 암기 테스트 보는 게 아니지.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많아졌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다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단이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읽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장치는 이런 데 쓰는 거구나. 이 장치는 이런 데 쓰는 거구나. 글을 쭉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고 뭐야?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기억하려고 애쓰는 순간 망하는 거야. 다 기억을 못하죠. 웬만한 천재가 아닌 이상.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 얘가 문제로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다시 돌아가자. 이 생각을 하고 가면 돼요. 문제에서 만약에 구성 요소를 물어본다고 하면 잽싸게 두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서 말리가리 하면서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야. 우리 수험생들이 독서지 지문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 경우가 왜 그러냐면 뭐가 중요한 정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전부 싹 다 기억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느려지고 다 읽고 나서 또 뭐가 핵심 정보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문제에서 다시 만나면 된다. 알았죠? 빨리 넘어가면 된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문제 3번 정답률이 59%예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가 59%라는 건 정말 경악스러운 정답률이에요. 정답은 4번이었죠.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마이크 넘어갔네? 왜 틀렸어? 그래서 왜 틀렸니?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왔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봐야지 왜 안 해봐. 지문에 근거가 다 있잖아. 뭐라고 써왔어? 대충 써왔네요. 잘 써온 것 같은데 해서 너? 확신이 없다. EP5에 써왔는데 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EP5에서 6S 맞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특히 EP6S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직선 이동시키면 절대 회전하지 않지.
1번 OP 4S 2번은 EP 4S 이거 내물체예요. 3번 4P 3S 5번 자 5번 근거 어딨어요? 5번 근거 어딨죠? 찾아와야지. 그러니까 EP2S에 있죠. EP2S 3S 두 줄에 걸쳐서 있지. 이게 특이한 거야 얘들아. 광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을 받아들이는 장치가 뭡니까? EP3S 광검출기죠. 근데 광검출기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광픽업 장치 안에 들어있어. 포함관계잖아. 광픽업 장치는 다시 레이저 광선을 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약간 뭐 자웅동체 같은 느낌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이 정답률이 43%. 엄청나네요. 사실 얘도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정답 4번이죠.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검출기의 전영역과 후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근데 우리가 지문을 열심히 읽었지만 좌우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 있었죠. 좌우의 합과 전후의 합을 비교하는 게 있었죠. 전후만 비교하는 건 없었어요. 지문에 있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선지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1번 중심에서 바깥쪽 방향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EP 제일 마지막에 써있어요. 2번은 할 말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2번 문제를 풀면서 문장을 뭐 제대로 읽고 두 번째 문장 돌아가가지고 찾으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렇게 풉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 3번 선지, 2번 선지 같은 거를 빠르게 우리가 이제 판별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2번 선지 근거가 EP에 ES에 있거든요. CD 아래에 있는 광픽업 장치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아래 이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을 몽땅 뒤지는 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때는 그림을 보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림에 지금 CD가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CD가 위에 있죠? 그럼 당연하게도 아래에 있는 거죠. 광픽업 장치는. 그림을 적절히 이용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단다. 광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여기에 오답이 24%나 올렸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미 얘기했죠. 우리 지문 읽으면서. 랜드는 레이저 광선에 손실이 없고 피트는 손실이 있고 그러니까 랜드가 출력값이 더 크다. 5번 CD의 고속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서 광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다. 길쭉해질 수 있다. 길쭉해지죠? 좌우 영역으로 길쭉해지고 전후 영역으로 길쭉해집니다. 마지막 문단에 써있습니다. 5번 문제요. 사실 얘도 보기 분석만 똑띠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보기 분석만 똑띠 하면 일단 보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정리하면 자, 상태가 두 개가 있죠. 아마 이제 이 순서대로 했을 거예요. 상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표에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전후의 출력값들을 비교하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걔를 비교해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신경 쓸 건 좌하고 우를 비교하는 건데 상태 1은 좌하고 우를 비교해보니까 좌측이 커요. 좌측이 커. 그러면 좌측 크다는 얘기는 이 경우니까 무슨 장치를 쓰는 거야? 트래킹 조절 장치 써야 돼요.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전후 더하고 좌우 더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더하고 더해서 비교해보면 전부 똑같이 4지 출력값이 똑같으니까 뭐는 안 써도 돼? 얘는 안 써도 돼.
초점 조절 장치는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 상태 2로 가. 전후 좌우 값이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트래킹 조절 장치는 얘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전후랑 좌우랑 더한 걸 비교해 보니까 어머 달라. 어디가 커요? 전후가 커요. 전후의 출력값이 크다면 가깝다는 얘기고,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멀게 만들어줘야지. 초점 조절 장치 이용해가지고 멀게 이동시킨다 하면 돼. 이렇게 보기를 다 해석해놓고 선지로 가면 5번이 그냥 나와요. 바로 5번이 나와야 맞지. 그치? 1번은 이거는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태 1이 다 더하면 얼마야? 8이고 상태 2가 16이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 2번하고 3번은 순서를 바꿔놨죠. 순서를. 4번은 봐봐.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쳤다. 아니죠. 어디에 치우쳤다고? 왼쪽에. 그래서 얘를 이용해 우측으로 이동시킨 거잖아요. 좌측 출력값이 크니까. 그럼 뒤에는 맞아?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주사돼요? 맞아요, 틀려요? 상태 2 가운데 맞나요? 맞죠. 좌우가 똑같으니까. 얘는 뒤는 맞고 앞에가 틀리고. 막상 풀고 나면 허무하게 답이 나오니까 도대체 정답률이 왜 49%였다? 의문이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시사하는 점들이 뭐 물론 국어 능력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 국어 능력이랑 상관없이 시험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분들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시험지의 상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그냥 숙제하느라고 대충 시간 뭐 한 10분 정도 재면서 이 세 문제를 단독으로 풀었을 때는 그냥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너네가 마주하게 되는 그 시험은 한 세트 한 세트를 1교시, 2교시에 푸는 게 아니야. 모든 세트를 다 풀어야지. 이런 세트가 4개가 있는걸? 그러면 이제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4번 했어. 1번을 먼저 풀겠죠. 독서로. 두 번째 풀어보니까 졸라 쉬운 거야. 그럼 탄력받아가지고 3번, 4번이 어려워도 웬만하면 풀어요. 근데 얘가 어렵잖아. 얘가 쉬워도 그냥 풀립니다. 멘탈 털려가지고. 얘는 졸라 쉬운데 손도 못 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네한테 잘잘 국어를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 실전 모의고사 특강을 열어놓은 거, 이게 다 이 연습하는 얘기예요. 하나의 시험지 세트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면서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얘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순서대로 쫙쫙쫙 풀다가는 나갈 수 있다고요. 한 지문에서 멘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연습들도 같이 해보시고. 그 연습도 알았죠? 실무 좀 신청 좀 해. 왜 이렇게 안 봐요? 연습 꾸준히 해야 돼. 일요일 9시는 안 되는구나, 너네. 평일만도 있잖아. 나와서 하세요, 낮에. 좋은데. 난 내 생각이고. 하여튼 뭐 학원에서 안 하더라도 열심히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통으로 80%를 쭉 풀어보는 거. 알았죠? 좋아. 그 다음 넘어갑시다. 전향력 질문. 자, 6번 맞았다 손으로 해요. 둘, 셋, 네 명. 7번 맞았다. 오, 좋아. 이 지문은 읽기에 어려울 수 있어. 읽기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렵냐면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야. 이게 공을 쏜다면서요. 적도에서 공을 북위 30도 지점으로 쏘면 이게 휘어가지고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질 못해 우리 언니들이. 못 넘어가. 아니 씨발 왜 동쪽인데 도대체 왜 동쪽으로 휘는 거야? 왜? 이유가 뭐지? 아니 또 휘는 건 왜 휘어? 헐. 그래서 간신히 넘어갔는데 어머 북이 30도에서 60도로 쏘면 더 휜대. 헐. 이거는 공상과학이다. 막 이래.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지문으로 써놨네. 막 이런단 말이야. 지문을 부정해. 출제자들을 비난해. 막. 이게 이게 1차적인 어려움이야.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극복할 수 있어요. 이해를 안 하면 되거든요. 이해를 안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야, 적도에서 30방으로 북쪽으로 쏘면 동쪽으로 휜다거나. 왜? 천양력 때문에. 왜? 자전속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받아들이고 가면 돼. 출제자들이 이 원리를 구술배제표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로 나오면 잘 풀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면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받아들여야 돼. 언제나 수용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써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 그냥 받아들이고 가. 이해가 안 되면. 안 그러면 도름한 거야. 계속 도름한 거야. 3P 3P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재수 3P 하는 거야.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한번 너네 이해를 시켜볼게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지문은 이제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읽기 태도로 뭐 추가할 게 없다. 우리 여태까지 다 해봤다고. 신경 써서 읽었어야 되는 부분은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자, 지구가 자전을 하죠. 내가 잘 외워왔나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이 발생하는 거고, 이 전향력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편향되게 만들어줘요. 원인과 결과고 원인과 결과지.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전향력 따위는 없을 거고 운동 방향이 똑바로 가겠죠. 당연하게도. 지구의 자전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자전 속력이다. 자전 속력. 결론을 얘기하면 자전 속력은 저위도에서는 졸라 빠른데 고위도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자전 속력이 1600km/h인데 극지방에서는 0이에요. 그러면 위도와 자전 속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지. 그치? 그쵸? 위도가 점점 커지면 속력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전 속력의 차이야. 자전 속력의 차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부터 합시다. 지구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자전하지. 그치? 근데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란 말이야.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럼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끄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끄덕인다는 거는 이건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너 놀랍게도 이게 3년째 반복되네. 내가 처음에 이 질문을 하기 3년 전이거든. 여러분 선배들한테 질문을 했어. 야,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전하잖아. 남반구는 시계 방향이겠지? 안 돼.
생각해봐. 지구가 뭐 맷돌이 아니죠. 얘는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큐브냔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구가 뭐 적도를 기준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한 덩어리인데 똑같이 반지름 하나 도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위 30도, 여기가 북위 60도. 얘가 저위도, 얘가 고위도의 북극. 남반구로 가. 여기가 자 여기가 그러면 남이 30도예요, 60도예요. 여기가 남이 30도예요, 60도예요. 30도죠. 적도에 가까우면 저기도죠. 여기가 60도죠. 내가 이걸 니한테 왜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물어보냐면 1번 문제 정답을 3번을 못 고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1번 문제 정답을 3번을 못 골라요. 3번을 못 골라. 3번이 분명히 틀렸거든요? 근데 3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고위도 저위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냥 고위도가 위에 있고 저위도가 아래에 있으니까 고위도가 위에 있고 저위도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못 골라 1번을. 너무 멍청한 거죠 이게. 수능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멍청한 짓들을 합니다. 너무 긴장되고 분위기 앞서나니까. 고위도는 극지방 쪽으로 하면 고위도, 적도 쪽으로 가면 저위도라고 했어요. 이제 3P하고 4P에 나와있는 자전속력의 차이를 좀 볼게요. 일단 적어놓고 갈까? 적도에서의 자전속력은 1600km, 그 다음에 30도의 자전속력은 1400km, 그 다음에 60도는 800km. 자전속력이 실험을 하는 거야. 적도에서 정북쪽으로 북위 30도 방향으로 공을 빡 쐈어요. 내 표라는 지역은 여기지. 근데 전향력 때문에 휩니다. 근데 전향력이 왜 생기냐면 얘 때문에 생겨요. 적도에서는 1600km/h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여기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북위 30도 지점에서 60도 지점으로 빵 쏘면 내가 목표로 한 지점은 여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30도 지점도 이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양쪽으로 작용하는데 더 간대요. 피는 정도가 여기보다 더 많이 이겨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적도와 30도의 차이는 200이다. 근데 30도와 60도의 차이는 600이더라. 그래서 상관관계가 나오지. 자전속력의 차이가 저위도에서는 작은데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이때 편향의 정도는 저위도에서는 작고 고위도 예쁘게 정리해볼까? 자전속력의 차이가 전향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자전속력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향의 정도는 더 커진다. 따라서 이들은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자전속력의 차이가 작으면 편향의 정도 또한 작더라. 이게 문장으로 써 있어요. 4P 4S에 보시면 문장으로 직접적으로 써 있습니다. 4P 4S. 자전속력의 차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결국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자전속력의 차이 때문에 편향이 된다. 얘가 커질수록 얘도 커진다. 그 다음 마지막 정보가 뭐냐면 이 편향의 방향인데 이 그림은 놔두고 거기 써있죠? 편향의 방향 써있죠? 5피절 마지막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써있는데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OP의 ES의 한 편, 그 다음 한 편 다음 문장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된다. 보통의 수험생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 왼쪽, 오른쪽이 친숙해.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근데 그것만 기억하니까 망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뭐의 오른쪽이에요?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이에요. 남반구는 왼쪽으로 이죠. 뭐의 왼쪽이야? 운동하는 방향의 왼쪽인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적도에서 30도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땄는데 그러면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잖아. 운동하는 방향의 왼쪽으로 있는 게 맞지. 마찬가지 30에서 60으로 땄는데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쓰는 게 맞죠. 맞지? 남쪽으로 가보는 거야. 남반구로 가보는 거야. 자, 적도에서 남이 30도 방향으로 빵 쐈어요. 그러니까 전향력 때문에 왼쪽으로 휘는 거야. 그 다음 다시 30도에서 60도로 쏩니다. 그러면 전향력 때문에 왼쪽으로 더 휘어요. 라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생각한다. 이건 틀린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4번을 고르잖아요. 6번에 4번 고르잖아요. 그래서 남반구면 서쪽이겠지 왜 동쪽이야? 응?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잖아. 남반구니까 서쪽으로 휘는 게 아니잖아.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운동 방향의 왼쪽, 운동 방향의 오른쪽. 해봐 그럼. 운동하는 방향의 왼쪽 여기지. 운동하는 방향의 왼쪽 여기잖아.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공이면 여기가 북쪽인 거야. 막 가다가 이렇게 휘는 거야. 여기 떨어지는 거야. 여기 남쪽이잖아. 남반구야. 딱 남북쪽으로 가다가 운동하는 방향의 왼쪽이니까 여기잖아. 똑같잖아요. 떨어지는 쪽. 그러니까 지구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편향된다고 한다면 전부 어느 쪽으로 편향돼요? 여기 동쪽으로 편향되는 거지. 서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문장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똑바로 방향을 서술해주면 무조건 문제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이고 운동 방향의 왼쪽입니다. 질문은 뭐 다 했고 봅시다. 문제. 아까 전에 6번 문제 4번이 정답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설명을 했다. 동쪽이 맞습니다. 북이든 남이든 동쪽이 맞아요. 3번을 못 고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느려진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40도보다 남이 50도가 고위도니까 속력이 더 느려야 맞는 거예요. 1번. 북이 30도 지점과 북이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 지구 큐브선이 맞는 거지. 30도 따로 돌고 60도 따로 돈다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죠? 2번. 운동장의 정지에 있는 축구공에는 위로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OPS에 보시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전향력이 안 나타나요. 정지에 있으면. 5번. 우리나라의 야구장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날아가는 공이니까 운동하는 물체잖아요. 당연히 전향력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5번 문제 읽을 때 우리나라다. 북반구 생각했어요? 생각 안 했죠? 대부분 안 하죠. 했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놓고 생각을 좀 더 해보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야구장이니까 북반구에 있으니까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겠네 정도를 생각하면 너무나 더 좋았겠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7번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7번은 정답률이 46%인데 일단 보기를 해석해야지. 보기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첫 줄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팡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읽고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뭐 해야 돼? 1차적으로 프랑스 파리, 파리는 북방구. 이 생각을 해. 파리는 북방구 생각을 해야 돼. 왜? 왜요? 어디 있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잖아. 편향되는 방향이. 그래서 파리 시험했으니까 북방구.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편향되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3년 전인가? 여러분 언니 중에 하나가 선생님 파리가 북방구인 걸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이가 없, 니네 표정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파리가 북방구인 거를 질문해야 돼? 상식 아니야, 상식? 상식? 상식이지. 파리가 남반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근데 걔 논리는 그거야. 지문에도 없고 보기에도 없는데 그러면 배경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딥하게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 걔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막 따지러 온 거예요. 속으로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 병신 그니까 네가 병.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그래 출제자가 좀 불친절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엔 없겠지 그런 친구는. 근데 그건 해야 돼. 파리가 북방구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그게 출발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한 4줄 내려가시면 3줄 내려가시면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방향으로 훼손한대요. 시계방향. 여러분 시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까? 자, 시계방향. 자,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이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에 시계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위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은 아니야? 아까 지구 이렇게 돈다며. 이 무슨 방향으로 했어? 반시계 방향. 그럼 반시계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이랑 방향이 다르네? 방향이 다르네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얘지. 북방구니까 오른쪽으로 기더라. 편향이 되는데 이런 거잖아. 진자가 이게 진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돕니다. 풀어요. 이게 뭐야? 진자의 운동이 편향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근데 분명히 북방구에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편향될 것이다? 그래 오른쪽으로 편향될 것이다. 오른쪽으로. 편향의 방향은 오른쪽인 거야. 오른쪽. 그 오른쪽을 보기에서는 뭐라고 써놨어? 시계방향이라고 써놓은 거죠. 오른쪽으로 편향되는데 그걸 시계방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계방향을 딱 보고 지문에서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편향되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응? 1차적으로 할 일이 이거야. 1차적으로 할 일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랑 뭐야? 연결시켜야지. 편향의 정도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전속력의 차이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전속력의 차이가 커진다고 한다면 편향의 정도 또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전속력의 차이가 작다면 편향의 정도는 줄어들 것이고 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자전속력의 차이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위도랑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리에서의 한 실험에서 파리의 실험에서 이 정도의 속도로 편향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돌았다고 한다면 파리보다 저위도 어디야? 저위도 파리보다 어디 있죠? 터키 이런 데 있나? 적도 길이? 뭐 거기 남반구인가? 하여튼 파리보다 저위도에서 실험을 하면 내가 아까 돌았던 속도보다 더 천천히 돌아요. 더 천천히. 근데 반대로 파리보다 고위도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졸라 빨리 도는 거예요. 이거 이 속도로 도는 거예요. 이 속도로. 그죠? 그치? 지금 내가 계속 속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속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속도, 진자의 진동면이 도는 속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그랬냐면 그 그림에서 봐라. 그림에서 진자의 진동면 여러분 B에서 C로 가요? C에서 B로 가요? 그림에서 B에서 C로 갑니까? C에서 B로 갑니까? 진동면이 B에서 C로 가야지. 시계 방향이라며. B에서 C. 그 다음 A에서 D로 가겠죠. D에서 A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 이 BC와 AD의 간격을 보는 거야. 이렇게 도는데 다시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D. 파란색은 파리나 파란색 파리 이렇게 이만큼만 갑니다. BC만 볼게요. 한 번 왔다, 진자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한 번 가요. 그치? 한 번 더 가면 이만큼 가겠죠. 이만큼 가겠죠. 이만큼 가겠죠. 이만큼 가겠죠. 이만큼 가죠. 이만큼 가죠. 이만큼 가죠. 이만큼 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파리에서는 9번 왕복하면 한 바퀴인 거야. 예를 들면 맞지? 그치? 저위도로 가봅시다. 저위도로 가면 이 B와 C의 간격이 어때요? 좁아져요? 더 넓어져요? 좁아지죠. 편향의 정도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안 가. 그러니까 저위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18번 왕복해야 돼요. 근데 고위도로 가잖아? 고위도로 가면 어떻게 돼? B와 C의 간격이 넓어져야지. 편향의 정도가 커지니까 이만큼 가는 거야. 그러면 고위도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4번 왕복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A와 D, B와 C의 이 간격이라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편향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이 2번이죠.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되는 게 아니라 4번 만에 한 바퀴 도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꼴이라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그래서 2번이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했어야 될 일 첫 번째, 파리는 북방구 오른쪽으로 빈다. 시계 방향이 오른쪽이다.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한다는 건 두 번째 얘기는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한다는 건 편향되는 거고 이 편향의 정도는 위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A와 D, B와 C의 간격이 편향의 정도다. 이 세 가지만 딱 찾았으면 2번 바로 고를 수 있어요. 1번 맞죠?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이니까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맞지. 왼쪽 오른쪽이니까. 3번 북극과 남극은 진자의 진동면 회전 주기가 동일하대. 왜? 둘 다 극지방이잖아요. 극지방은 편향의 정도가 최대라고 그랬죠. 북극, 남극 둘 다 최대. 그러면 둘이 동일한 거잖아. 4번 적도상에서 동서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실 경우에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는다. 4P의 마지막에 보시면 적도에서는요 편향 정도가 빵이에요. 안 있다는 얘기지. 휘지 않아요. 맞는 말이고. 5번 남이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에는 왼쪽으로 편향된다. 북반구 오른쪽이니까 남반구 왼쪽. 그 생각해봐. 니네가 이 문제를 틀렸어. 이 문제를 틀렸어. 2번을 못 골랐어. 그치? 2번을 못 골랐는데 적어도 1번, 5번은 고르면 안 돼. 1번하고 5번은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왜? 1번하고 5번은 동일한 진술이잖아요.
남반구에서의 편향의 방향을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이 맞으면 5번이 맞는 거고 5번이 맞으면 1번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1번, 5번을 골라버리면 뭐야? 또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친구. 두 개가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어렵지가 않다. 문제만 빨리 풀고 끝낼 거야. 대신에 두 가지 얘기만 할게요. 요 예술 지문 읽으면서 너네가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한데 내가 바랬던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비트겐슈타인 지문 있죠.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지문하고 구조가 똑같구나. 이 생각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이 비트겐슈타인 지문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거든요.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니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비트겐슈타인 지문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정리해줬냐면 봐봐라. 자, 세계는 사태, 언어는 대응관계죠. 언어는 명제,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 명제는 논리적 그림, 사태에 대해서 다루면 의미 있는 명제, 대리상 뭐라고 그랬지? 의미 없는 명제. 얘는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다룬 거야. 얘는 형이상학적 세계 다룬 거야.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했잖아. 대립적 구조다. 동일한 범주로 설정해 놓으면 이 안에 속하 있는 놈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유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는 이미 지문 시작부터 대립적 설정을 해주지. 합리론과 칸트가 대립적이잖아. 이렇게 대립적인 것처럼. 그 다음에 합리론은 이성을 중시하고 규정적 판단을 하는데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 미적 감정성, 공통감 이딴 걸 중시하죠. 이걸 가지고 시위 판단하잖아요. 그치? 차이점 설정해놓고 특히 칸트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 미적 감수성은 미감적 판단력이다. 미감적 판단력은 공통감이다.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세 개 전부 다 같은 말이니까. 알았지? 알겠죠? 지문의 구조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문제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편을 갈라놨으면 편가르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편가르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편가르기 문제를 어떻게 낼 건데? 그러면 간단히 써볼게요. 여기서 합리론, 얘가 칸트. 그럼 편이 갈라졌잖아. 합리론하고 칸트는 서로 다른 편이야. 다른 범주에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같은 팀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틀린 거예요. 동그라미는 빨간 동그라미다. 빨간 동그라미는 파란 동그라미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답선지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 지난 시간에. 딱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그 문제 한번 볼까요? 74쪽에 9번 문제야. 9번 문제. 내가 이거 풀어줄 때 뭐라 그랬냐면 9번 문제는 4번이 맞는 것도 중요한데 3번이 대단히 매력적인 선지이기 때문에 3번이 왜 틀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9번 문제 3번 선지가 왜 틀렸다고 그랬냐면 실제 하는 대상이 아닌 걸 다루는 건 의미 없는 명제인데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는 건 의미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상을 이루고 있는 두 놈을 묶어가지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을 갈라놨으면 갈라놓은 편끼리 구성해야 되는데 갈라놓은 놈을 구성해버리잖아요. 얘랑 얘랑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오답을 구성해놓은 게 이 문제야. 여기 있는 문제. 8번 봐. 8번이 정답, 5번인 거 설명 안 한다. 2번 보세요. 2번. 8번 2번 선지.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여러분, 이성 쪽에 붙어있는 게 얘고 이성 쪽에 붙어있는 게 여기 합리론,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다고 그래야죠.
근데 2번 선지는 뭐라 그랬어? 얘랑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평가를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3번.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하는 거 보았다. 칸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객관성은 여기 있지. 얘랑 같다고 해서 틀린 거야. 평가를 또 못한 거지. 4번도 마찬가지야.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며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칸트가 합리론을 이끌었대. 둘이 같다는 얘기야. 틀렸지. 오답선지를 구성하는 논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편을 갈라놓고 같은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선지 구성이 10번에 1번이야. 10번에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지. 1번 선지 보시면 개념적 규정은 예술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누구 거? 칸트 거야. 취미 판단은 칸트 거라고. 근데 개념적 규정은 누구 거예요? 얘 거예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건 여러 대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거거든. 개념은 이쪽인데 칸트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대립상인데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1번인 거지. 그러니까 오답선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논리가 이거라고. 우리가 이미 비트겐슈타인에서 봤었고 여기서도 지금 여러 번 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고 챙겨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범주화 시켜놓고 이 둘을 대립적으로 설정해준 지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답선지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건 편가르기를 엉망으로 해놓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너네가 이제 10월 말쯤 되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지. 또 독서 지문은 일정한 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틀이고, 이 틀이 수능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은 아까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이랑 지금 요 문제에서 확인한 것처럼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웬만하면 정해져 있고, 심지어 오답선지를 구성하는 원리도 똑같아. 그러니 비슷한 틀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은 구조가 이런 식이니까 문제가 얘는 반드시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주 동안 아주 의식적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공부한 거 다음 주에 써먹어보라 그래요. 오늘 공부한 거 다음 주에 예습할 때 써먹어라. 잘 공부할 때 써먹어봐라.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먹어봐야 내게 되는 거라고. 비트겐슈타인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한 다음에 이 지문 읽었으면 똑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야 맞다고. 근데 못해서도 지금 알면 되는 거고, 다음 5강 공부할 때, 5강 예습해 오실 때 오늘 배운 거 써먹어 보셔야 돼요. 알았지? 잘 공부 풀 때 써먹어 봐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 5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최근 수능이에요. 근래 한 10년 정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었던 건 한 2012학년도, 1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3년 뭐 전 수능인데, 이제 5학부터는 2016학년도, 5학년도 이때부터 나오는데, 내가 이게 왜 무서운 얘기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2015학년도부터 한 18학년도까지, 그때까지의 수능 지문은 엄청 길어. 글자 수가 2,400字돼요. 되게 길어요. 지금 현행 수능 체제에서는 비포 용지 이렇게 다닥 나누면 길어야 여기까지 와요, 한 지문이.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한 지문이 여기까지 왔어. 엄청 길었어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친구들은 길면 어렵다고 느껴. 분명히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쫄지 말고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지문의 길이가 긴 것도 긴 건데
점점점 지문이 불친절해진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읽고 문제 푸는 건 기본적으로 할 일인데 오답 정리하시고 PX 붙이고 구조 잡으면서 선지 하나하나 다 뜯어보란 말이야. 나랑 이 시간에 아까 우리가 너네 다 시켰잖아. 이렇게 같이 한 것처럼. 이건 왜 맞고 이건 왜 틀리지? 그럼 이게 틀린 선지면 맞는 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걸 해보시면 다음 주에는 오늘 한 바퀴 돌았죠? 두 바퀴 돌아야지. 알았죠? 틀리면 쪽팔린 거야. 꼼꼼히 준비하세요. 좋아. 고생들 했다. 잘될 거는 서운하니까 봐야죠. 꺼내보시고. 한 가지 먼저 강구할 거. STM. 이거, 진짜. 양자 터널링 현상. 이 질문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도전해보세요. 이 질문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특히 11번 문제를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한번 풀어내고 싶다 한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도전해도 좋아. 근데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면 11번 같은 건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너무 불친절해요. 나도 이거를 8분 동안 풀었어요. 내가 이 지문에 30분을 투자했어. 시발 정말 힘들었어요. 나야 이제 여기 문학작품을 다 아니까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80분에 풀었지만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실로 문제 잠깐 거기 그래프 봐. 내가 그래프 나오면 뭐라고 했냐면 X축, Y축 확인하라고 했지. 아마 니네 그렇게 했을걸? 그러니까 X축이 위치고 Y축이 에너지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내가 일단 그 보기 보면서 멘붕이와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야. 위치. 뭐의 위치지? 무엇의 위치? 무엇의 위치야 도대체 이게? 이게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의 위치일까? 그리고 여기도 D고 이게 델타 D래매 맞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바뀌었지? 뭐의 위치가? 여기 써있어. 전자. 얘는 무슨 위치야? 전자의 위치. 미리 전자의 위치하고 주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 이거를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 우리가? 졸라 무시절해요. 전자의 위치를 특정을 해놓으면 이제 좀 보여. 이게 지금 양자 터널링 현상을 편성해내는 게 이런 거잖아. 여기가 재료, 여기가 탕침. 탕침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막 생겨. 얘가 여기가 이제 블랭크 뭐라 그러죠 여기를? 공백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여기를? 장벽. 그래 장벽. 여기가 장벽인데 장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상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전자가 뿅 하고 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양자 터널링 효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온다는 얘기죠. 장벽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간다는 얘기 전자가. 그치? 구역 설정을 해놨잖아.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그렇죠? 그럼 여기가 특정할 수 있지. 여기가 탕침, 여기가 장벽, 여기가 장벽 넘어가니까 재료.
그래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델타 D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장벽의 폭, 장벽의 두께, 장벽의 두께, 장벽의 폭, 장벽의 두께. 이렇게 특정해 놓으면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특정해 놓으면 정답이 1번입니다. 탐침에 딘가한 전압을 높이면 델타 D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전압을 높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없고 지문에도 써있어. 전압을 높이면 전자가 증가해.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전자도 증가한다고. 전압을 높이면 전자가,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물질파가 장벽 너머에 존재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장벽의 이 폭이 좁아지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 지금 어디 있냐면 EP에 밑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부터 읽으시면 되겠다. EP의 밑에서 4S. 그래서 정답이 1번이더라. 나머지 오답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랑.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하지마. 괜히 안 걸려.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마. 11번은 거의 정답률이 제로의 수렴이에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맞은 친구들도 찍어서 맞았다 그러고. 질문해볼래? 딴 거? 얘는 분명히 질문할 것 같은데 내가 풀어준 거고. 딴 거 질문 있으면 지금 해볼까요? 제일 쉬운 건 뭐 4번, 7번 세트였을 거고 이게 그냥 쉬웠을 거고 그나마 12, 17번도 이게 만만한 질문이 아니다. 만만한 질문이 아니에요. 다 읽고 문제 풀면 나는 분명히 확실해갖고 찍었는데 막 3개씩 틀려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나요? 없어? 옥루몽? 옥루몽 질문? 옥루몽? 옥루몽 없네. 그 다음 고전시 세트? 23번 많이 틀리던데. 질문 없나요?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나무들 비탄에서가 사이코패스가 하나 나오죠. 현태. 현태 이렇게 사이코잖아. 사람 죽이면 좋아합니다. 어제 어떤 애가 질문을 한 거야. 선생님, 지문의 마지막 부분 보면 분명히 총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 오른쪽 단안에 가운데 보시면 총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현태가 무엇을 손으로 문질러 닦으며 올라왔다 돼 있잖아. 총소리 안 들렸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총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산 밑에 있는 여자 안 죽은 거죠. 그러는 거야. 그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꼭 총으로 죽이는 건 아니야 했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현태는 아마 여자를 총 말고 딴 걸로 죽였겠죠. 그러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 죽였어. 죽였지 뭐. 이러고 말잖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거야. 질문 없니? 질문 없어요? 현태 쌓이고 그 다음에 현대시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 얘네 문학은 풀만하지 그래도. 문학은 풀만하죠. 독서가 아주 지랄이죠. 그죠? 그냥 어려운 걸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아마 너네 시험 볼 때는 올해처럼 나온다 그러면 수특에서 전부 연계가 될 건데 지문 난도 자체는 쉬워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지금 출제 경영이 바뀐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랑 계속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만, 만약에 지지가 바뀐다고 한다면 수능 출제 경향도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당장 작년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내가 싫어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정부에서 쉽게 내라고 그랬잖아. 근데 쉽게 낸 게 이 정도란 말이야. 업무 1컷이 83점. 응? 평가원장 잘 살아있잖아요. 아직 원래 같으면은 기자회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퇴해야 될 점수예요. 1컷이 83점인 거. 국어 역대 최고점이잖아요. 표준 점수가. 미적분 만점보다 2점이 높잖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잘 보고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어렵게 공부한다 하시고 해봐. 혼자서 해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연락하라고 했잖아. 연락하세요. 고생했다. 다음 주에 만나요.